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작의 응급처치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저번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을 평가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 평가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뇌에 일어난 발작인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작처럼 보이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실질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가 되었으면 그와 관련된 처치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처치들은 뭐가 있냐면 별다를 건 없고요. 크게 뭐 내과적인 처치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응급구조사가 해야 될 것들은 발작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발작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되게 신경 쓰이는 상황일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구급대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환자가 기도 유지하고 자해를 예방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자해라는 거는 말이 조금 달리 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스스로 의도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무언가가 어떤 물체들이 있어서 본인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스스로 할 거니까 그래서 자해라는 말을 쓴 것 같긴 한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무언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다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예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체온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해봄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처치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절차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전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한 이야기고 기도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실 때 거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입에 넣는 행위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강제적으로 뭘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서랍자. 옛날에는 서랍자를 이제 강제로 입을 벌려가 눌러가지고 뭐 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오히려 환자에게는 기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해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서랍자를 강제 집어넣는 행위는 안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산소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전면을 활동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옛날에는 환자가 막 경련하고 있으면 이거를 강제로 눌러가지고 맞게 되면 경련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환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다른 물건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있으면 환자를 만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피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작하고 있으면 의자 옆으로 치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척추 손상이 있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회복 자세 같은 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목뼈 고정 같은 경우에는 외상, 그러니까 내가 그 경련을 하게 되는데 뭐 머리를 쿵쾅쿵쾅 한다거나 혹은 경련인데 서 있는 자세에서 경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신 발작이 일어나서 의식 소실이 일어나면 가지고 머리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졌다면 일단은 이제 목표 고정을 머리 두부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전신 발작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그죠? 때에 따라서 이 구강에 분비물이 많으니까 흡인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 항경련제를 투여해 볼 것을 좀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좀 지속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환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는 뇌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에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호흡마비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 갈비뼈 근육과 갈비 사이 근육과 가르막이 강제적으로 수축되면서 멈춰버리게 되면 환기가 되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건데,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될 건데, 그게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비가역적인 뇌 손상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투여해가지고 자발 호흡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간질 지소증입니다. 혹은 경력 중첩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호흡기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천식도 지속되는 것이 있고 뒤쪽에 발작이 지속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모두 내과적인 중대한 응급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식 회복 없이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전신운동 발작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중첩증이라고도 합니다. 지속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의 간질이 쭉 이뤄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지속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경련이 일어났다가 여기서 끝나는데, 새로운 경련이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시작하게 되고, 끝무렵 부분을 다시 계속 시작하다 보니까 겉에서는 계속 한 번이 이뤄지는 거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전신 발작이 여러 번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제 횟수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간질 지속증이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은 뭐가 있느냐? 적절하지 않은 간질 치료제가 처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무호흡,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죠. 무호흡이 지속되어 뇌 조직의 저산소증 유발함으로 매우 중요한 응급 상황이다. 응급 상황이라는 말 잘 안 쓴다고 했었죠. 이 응급의료 책인데, 응급구조사를 위한 전문 교재인데, 전문 서적인데, 거기에 응급이라는 단어는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 환자가 위급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호흡정지 요거를 같이 이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로 인한 호흡성, 대사성 문제 요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우리 처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당연하게 또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 산소와 관련된 부분들 쭉쭉 써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환기를 대신해 줘야 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제, 벤조디아제핀계의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진정제, 기르지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디아제팜 관련된 내용들 또 한 번도 있고, 그 다음에 플루마제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벤조디아제핀계를 너무 과량으로 투여했을 때 벤조디아제핀계의 독성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 독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독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때 뭐 코마 칵테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산소, 포도당, 뭐 그 난록성, 플루마제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웠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코마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틴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디아제팜에서의 중요한 부분들, 과량의 디아제팜을 투여했을 때 독성 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플루마젠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실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여기 있네요. 그죠? 부적절한 뇌혈류의 공급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의식상실이 발생하는 현상.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써져 있네요. 그죠? 갑작스럽지만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으로 한번 의식소실 되었다가 저절로 깨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 왜? 뇌혈 공급이 부적절한 거니까 환자를 눕히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평가 부분들 보시게 되면요. 평가 부분. 이런 의식소실, 실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 실신을 유발하게 부적절한 뇌 혈류 공급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신은 치료해야 될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당연히 혈류와 관련돼서는 심장에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정맥이나 다른 기능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적절한 심박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요거는 치료가 필요한 실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혈량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액이 부족해가지고 머리로 올라가고 있는 혈류가 공급이 중단되었다면 이 체액을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 처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라든지 저혈당증이라든지 일시적 혈류장애, TIA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특발성이 있어요. 특발성. 원인, 알려지지 않은 원인들. 그래서 치료받아도, 검사를 받아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실신 계속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특발성 실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의 특별한 처치를 해줄 것들이 없어요. 앞서서는 원인이 명확했잖아요. 부정맥이면 부정맥을 치료하고 저혈량증이면 뭐 저혈량증을 치료하기 위한 체액을 추가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발성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들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느낌들이 있대요. 실신되기 전에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조금 몽롱해지거나 경고 없이 때에 따라서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의식소실이 날 수 있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1분 이내에 대부분 빠르게 의식이 회복되더라. 만약에 회복되지 않다면 요거는 실신이 아닐 것이다. 다른 원인들을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실신은 부적절한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높이면 대부분 1분 이내에 회복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똑바로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의식소실이 된 상태로 있다면 이거는 실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신한 원인들이 있을 거니까 그 원인들을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그 원인을 조정하기 위한 처치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 내용들은 굳이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부분 처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처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실신이라고 해서 별다른 처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전에 했던 발작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계에 관련된 약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조디아제핀계를 과량으로 투여했을 때 해독제인 플루마제닌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관련된 분들 보시게 되면요, 급성 혹은 만성, 국소적, 전반적, 경도, 중증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만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 전체가 다 바스러지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요. 이게 잠깐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에서는 두통의 형태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성이고요. 두 번째는 긴장성이고, 그 다음에 기질성.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처음에는 혈관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과 군발두통을 들 수 있고요. 요거는 여성과 남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 감각성, 욕지기, 구토, 발한 등의 증상들과 함께 전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군발두통 같은 경우에도 한쪽만 일어나게 되는데 15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뭐 비우열, 안검처짐, 안구 충혈, 유류 증사 등 눈이 이제 눈물 나오는 같은 경우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편두통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군발 두통들이 조금 많더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긴장성입니다. 긴장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그 스트레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 주기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종종 아침에 정면 두통으로 잠에 깨어나가지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가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두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긴장성 두통은 목과 머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처럼 느끼게 되고 두뇌가 수시는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스트레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하게 되면 대부분 긴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질인데 요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뇌, 안구, 그 밖에 신체 구조에 발생하는 종양, 감염 혹은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게 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문제들이 두통을 유발했을 때 우리는 기질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겪는 두통은 긴장성, 그리고 때에 따라서 혈관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본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써져 있긴 한데 뭐 앞서서 했던 것들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병력 청취를 볼 겁니다. 머리가 아플 동안 우리가 뭐 했는가, 업무를 봤는지 아니면 뭐 약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행위를 했는지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별도로 또 있는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소리나 빛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두통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나 통증의 방사라든지 이런 것들 오피셜 에스트 그냥 쭉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통 등은 너무나 쉽게 발생되는 일상 질환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별거 아닐 거야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증상과 징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두통이긴 한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적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일반적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예전 두통 양상의 변화. 예전에는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뭐 두통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뭐 일주일 내내 너무 아프네요. 사라지지 않고. 요렇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 갑작스러운 시작과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머리를 누군가가 쥐어짜는 듯한 혹은 뭐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이건 정말 이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럴 경우도 이건 보통의 긴장성이나 혈관성 두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악의성의 두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통증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격렬한 활동이나 기침이나 재채기, 성행위 중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들이죠, 그죠? 보시게 되면요, 다 압력 두 개 내압이 높아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혈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 요런 고혈압이라든지 화적증후와 두통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증상과 징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면이라든지 기억력 장애가 있거나 어둔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운동실조, 운동조절인형 소실 이런 것들은 뭐 다 뇌졸중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두 개로 보인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이면 삐 소리가 난다거나 냄새가 잘 안 보인, 잘 안 맡혀진다거나 이런 것들 다 감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건 뇌졸중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 뒤쪽에서 강직, 이쪽 부분에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통증이 있다거나 손에 쥐는 힘이 약해진다거나 떨린다거나 이거 이제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두통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면, 두통하고 같이 나타났다면 요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병원 이송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조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 가지고 119에 부를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불렀다는 소리는 본인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나열식으로 나와져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두통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까지 악화되어져 있거나 혹은 그 두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혹은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이 두통이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요 두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머리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죠? 이 환자분들도 아마 약국 가서 두통약을 다 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이레놀, AAP 같은 것들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환자 상황에 맞춰서 쭉 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 것들은 없고 때에 따라서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압이 상승되면서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구토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서는 이제 온단센트론이라는 이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약물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두통에서의 그 구토에서는 온단센트론을 쓴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솔직히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두통 현상에 따라서 약물들을 투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물을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르고트라든지 뭐 소마트리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긴 한데 우리들이 요거를 쓸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내부의 감각들을 조금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혈관성이 있을 수 있고 긴장성이 있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저절로 들리는 것들, 혹은 저절로 숨 쉴 때마다 맡아지는 냄새들 같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환자가 그냥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소음 같은 것들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뭐가 있냐면 사이렌 울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들. 두통 환자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청론 부분하고 조금 겹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게 되면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가?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함을 더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환자가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이 두 가지의 경험, 주의사항들이 지금 앰뷸런스 지나가고 있어요 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들은
자제해 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송하는 거야 뭐 당연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뇌신경장애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